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갑자기 한국에 대해 열광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까? 왜 세계 최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 손잡으려 애쓰는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을까? 하버드대 출신 교수는 한국은 중국, 일본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이며 한국 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비참한 폐허 속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오로지 한국만을 연구해온 그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이며 한국이 가진 이 비장의 무기 때문에 현재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해 모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이 해낼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도대체 세계 최고 하버드대 출신 교수마저 놀라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브리거명 대학에서 한국학을 30년간 연구해온 마크 피터슨이라고 합니다. 1965년 19살의 매우 어린 제가 너무나 우연히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까지 저는 일평생을 한국이란 나라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왜 이토록 강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고 저는 여러분께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1965년 제 나이 19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저 선교 활동을 위해 정말로 우연하게 지구 반대편의 나라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충격과 걱정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으로 선교 활동을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말렸죠. 이제 전쟁이 막 끝나버린 폐허의 나라에 왜 가냐며 친구와 가족들은 한사코 저를 말렸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희망 없는 나라라고 했고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했고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도 못 사는 최빈국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부모님은 제발 가지 말라고 계속 말리셨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언제 다시 날지 모르는 곳이라고 하셨고 병들고 굶어 죽는 사람이 도처에 널렸다는데 그런 위험한 곳에 왜 가냐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를 가라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왠지 한국이란 나라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의 제 선택은 30년 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65년 처음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주 낡은 건물 한 채가 전부인 공항과 비행기 한 대가 겨우 오갈 수 있는 활주로, 허름한 입구, 심사대 등등 한국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은 더더욱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금방이라도 퍼져버릴 것 같은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으로 뼈대만 남은 건물, 수많은 판자, 천막으로 지은 집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옷이 없어 사람들은 누더기 옷을 입었고 미군 부대 밀가루 포대로 만든 옷을 만들어 입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폐허 속에서 저는 매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판잣집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그들은 밥 대신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눈빛에서 저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배움에 대한 매우 강인한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난, 배고픔,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한국인들만의 매우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가르쳤지만 이것만으로는 가르치는데 한계에 부딪혀 곧 한국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한글을 배우면서 받은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수많은 동서양 문자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수록 한글에 담긴 과학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가 너무나 과학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문자 제작 과정과 원리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제작 원리, 소리와 문자의 체계적 연결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자료 하나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직지심체요절에 관한 기록으로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 수십 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구 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던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때부터 저는 한국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청년들 중에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온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성경 구절을 쓰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죠.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렇게 독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 체계가 있었기에 이 모두가 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였지만 자녀들의 책상만큼은 반듯하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욕망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한 작은 서점에서의 경험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책들이 너무 낡고 글자가 희미해진 것이 눈에 띄어 물어보니 한 권의 책이 수십 명에게 돌아가며 읽혀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육열로 생각했지만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마주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저를 더욱 깊은 감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과 미래를 키워가는 이 나라의 불굴의 의지에 저는 점점 더 한국이란 나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이어지면서 한국인들의 마음과 정신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버드대에서 한국학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후 브리거명 대학에서 30여 년간 한국학 연구에 저 자신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처참한 전쟁의 폐허로 인해 미래가 매우 어두웠지만 5천년 역사를 가진 한국은 분명 살아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라고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을 무시하였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언젠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50여 년이 지난 지금 제 확신은 생생한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최빈국이 아닌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BTS는 빌보드를 석권했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제패하였고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 SK 등의 기업은 세계에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정신, 한국이 가진 세 가지 위대한 유산을 무기 삼아 앞으로 더 큰 발전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가진 위대한 유산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1997년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 라이프지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전기, 자동차 등 수많은 후보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었습니다. 그동안 구텐베르크를 금속활자의 발명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하기 전 동양의 금속활자와 그 인쇄물이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전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제작 기술이 한국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금속의 배합 비율부터 활자를 주조하는 방식까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구텐베르크는 한국의 금속활자 기술을 먼저 접하고 이를 자신의 인쇄술로 개량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이 직지심체요절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금속활자로 인한 인쇄혁명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전까지 책 한 권을 만드는데 평균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써야 했고 수많은 오탈자가 발생했습니다. 목판 인쇄술이 있었지만
나무의 특성상 쉽게 훼손되어 제작을 자주 해야 했죠. 그러나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활자는 쉽게 훼손되지 않았고 원하는 만큼의 책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번 만들어둔 금속 활자는 다른 책을 인쇄할 때도 계속 재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금속 활자 기술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까지 전해지면서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이 기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성경을 인쇄했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대 한국의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술, 제철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과 같은 정교한 제작 기술과 혁명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민족의 DNA처럼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지식을 모두와 나누려는 한국인의 정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인의 의지가 만들어낸 최고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정신과 의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음악, 우리의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며 현대판 금속 인쇄술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며 한국이 미래를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제 한국이 가진 두 번째 위대한 유산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누가 어느 시기에 어떠한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정확히 기록된 문자는 지구상 단 하나, 바로 한글입니다. 1443년 조선 4대왕 세종대왕은 무모하면서도 획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공용어였던 한자는 너무 어려워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한국어의 문장 구조와 너무 달라서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세종대왕은 3년간의 긴 시간 동안 직접 문자 연구에 몰두하였고 마침내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한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소리의 원리를 철저히 연구하여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었고 우주의 기본 원리인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28자로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문자라기보다는 과학적 체계를 가진 놀랍고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21세기에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은 가장 이상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의 체계를 연구하며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글을 배우도록 하고자 세종대왕이 3년간 모든 걸 바쳐 만들어낸 한글은 이제 한국이 21세기를 주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글이 담고 있는 철학입니다. 현명한 이는 아침 전에 익히고 보통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는 세종대왕님의 말씀처럼 한글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위대한 왕이 백성을 사랑한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원리만 깨우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이며 한국은 한글을 가진 것만으로도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의 세 번째 위대한 유산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적 자원이 파괴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학습에 대한 열정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습니다. 제가 1965년 한국에 왔을 때 희미한 촛불을 켜고 공부하던 청년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배를 채우는 것보다 머리를 채우는 것을 우선시했던 그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학구열이 절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실력만 있다면 관직에 등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움이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증거였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교육 투자율과 대학 진학률이 최상위 랭크될 정도로 교육열이 높습니다. 교육 또한 단순 암기가 아닌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의지도 대단합니다. 퇴직자들은 끊임없이 디지털 기기를 찾아 배우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자기 개발에 매진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학습 의지야말로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혁신을 이뤄내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인재를 영입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효율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한국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처럼 제가 발견한 한국의 세 가지 특별한 힘, 혁신적인 금속 인쇄술과 과학적인 문자체계, 한글, 그리고 뜨거운 교육열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어 5위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불과 5천만 명인 작은 나라의 언어 한국어가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우뚝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어를 제치고 한국이 앞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순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30년경이면 한국어가 프랑스어를 제치고 세계 4위의 학습 언어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류 현상이 아니라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문자 체계로 인해 많은 학습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AI 시대의 그 가치는 더 높이 평가되어 해외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가능한 인재를 찾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이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연구하려 한국어 학습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명문 대학들은 앞다투어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앞으로 세계 4위 학습 언어로 올라설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의 주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문화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가치관까지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 의료 체계, 교육 방식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원하는 모델이 되었고 실제로 수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시대에 한국은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 발명된 금속 활자, 기술과 과학적인 한글, 식을 줄 모르는 한국의 교육열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가는 완벽한 조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며 한국의 거대한 잠재력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50여 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나라의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품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 말입니다. 그 거대한 잠재력의 발견으로 인해 19살 나이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이후 평생을 한국학 연구에 제 모든 것을 바쳤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과 한국 선조들의 DNA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결국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따라 할 수 없는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하버드대에서 한국학 연구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오랜 시간 동안 불이검영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연구하며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19살의 청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노년의 학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저력과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는 한국은 절대 한계가 없는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금속 활자의 혁신성,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배움을 향한 열정, 이것들이 말로 여러분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진정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저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지켜볼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이 중요한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대에서 한국학 연구로 석박사를 취득하시고 부리검영대에서 오랜 시간 한국만을 연구하신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한 애정 어린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잠재력, 한국이 지닌 유산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